저는 부동산 부자 부모의 딸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친정은 벌써 큰 부잣집이었죠. 강남 전체가 시골 논밭이던 시절부터 대대로 가수원을 하며 배농사를 지었던 농사꾼 집안이었어요. 산업화 시절 강남이 개발되고 도시가 되고 땅값이 천천부지로 오르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친정 부모님은 부자 유세 같은 건 전혀 없이 수수하고 좋은 건물주이기도 하죠. 있는 사람에게야 당연히 제값받지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상가를 임대해 주거든요. 그러한 친정 부모님의 성품을 물려받아 무엇보다 독립심이 아주 강한 여자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학생 과외를 하며 번 돈으로 스스로 대학 등록금도 마련했고요. 명문대를 졸업한 뒤로는 제 꿈이었던 바리스타가 되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물론 부모님이 지원금은 하나도 없이 스스로 번 돈에 은행 대출금까지 더해 차린 카페였죠. 그런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오래 연애해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예랑이는 저희 친정의 빗대기가 민망할 만큼 가난하고 우울한 집안에서 자란 청년이었어요. 춤바람이 난 엄마는 예랑이가 아주 어릴 적 하나 있는 자식과 남편을 내팽개치며 도망쳤고,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호라비가 된 아버님은 예랑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어요.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번듯하게 키워내기 위해 허드렛 일을 전전하다가 병을 얻은 탓이었죠.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며 명문대까지 보낸 자식이 성공하는 모습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조차 보지 못한 채로 말이죠. 상황이 이러니 저희 주변에서는 저희 결혼을 두고 걱정이 참 많았을 법도 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누구 하나 저희 커플의 결혼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조건 맞춰 치러지는 정략적인 결혼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었고, 예랑이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구김살 하나 없이 멋진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가 있단 직후부터 예랑이가 부쩍 소갈이를 시작했어요. 이유는 바로 수십 년 만에 불쑥 나타나 상견례 자리에 떡하니 앉아버린 사람 때문이었죠. 반가워요, 아가씨. 네가 내 며느리구나. 누구세요? 나, 네 시엄마.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생긴 거 보면 딱 몰라. 네 남편 코 오똑한 거 그거 내가 물려준 거다. 아, 네.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다는 거니? 네? 뭐 남친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춤바람 나서 남편 자식 내팽개치고 도망친 여자가 어떻게 부모냐고 하면서요. 너 지금 시엄마랑 말싸움 하자는 거구나.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솔직히 저도 기분이 많이 불쾌하기도 하고요. 신랑에게 엄마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초대한 적도 없는 상견례 자리에 떡하니 앉아버린 이 상황 자체가요. 적어도 최소한 신랑한테 와도 괜찮냐는 허락은 미리 받았어야죠. 허락을 해주겠니, 네 신랑이? 제 말이요. 그걸 알면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랑이가 부쩍 소갈이를 시작한 이유는 상견례 자리에 떡하니 앉아버린 시모 때문이었어요. 엄마랍시고 부잣집과 혼담이 오고 간다는 건 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커플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상견례 이후에 예랑이는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엄마가 결혼을 앞두고서야 등장했다는 생각을 떠올릴 때면 불쑥불쑥 화를 터뜨렸고, 저 또한 신랑이 엄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시모를 당연히 거부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희의 생각 따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뒤늦은 엄마 행세에 자기 멋대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저희의 결혼을 알뜰살뜰 챙겼죠. 마치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진짜 엄마 같은 모습으로요. 그런 시모의 행동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유심히 지켜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를 불러다 놓고 말씀하셨죠. 춤바람이 나서 자식을 내팽개치고 야반도주했던 시모에게 사실은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니 한번 알아보라고요. 물론 친정 부모님이 뒤늦게 엄마 행세를 하는 시모의 모습에 감동해서는 절대 아니었어요. 부모님 보기에도 시모는 부모 자격 없는 여자였을 뿐이었고, 그래서 자식 부부의 시모를 잘라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시모의 숨겨진 사연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였기 때문일 뿐이었죠.
이에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저희 커플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시모와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사실만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신랑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요. 혹여 거짓임이 밝혀지면 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솔직하게 말해주면 될까? 우리가 당신을 용서해야 할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들 곁을 떠나던 순간에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연 같은 거 말이죠. 그러자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시모가 대뜸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더니 저와 신랑의 손을 꼭 부여잡은 채로 뜻밖의 고해성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나약한 인간인 나로서는 차마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뭐가요? 춤바람이요? 춤바람은 그냥 핑계였지. 기왕 없어지게 될 엄마라면 슬픔보다는 미움 쪽이 우리 아들한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니까요. 슬픔보다는 미움 쪽에 차라리 나을지도 모를 이유라는 게 대체 뭐였냐고요. 나 암이었어. 나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가난한 처지에 치료비가 너무도 걱정이 되고, 지금 시절에도 암은 치료비도 많이 들고 낫기도 어려운 병인데 그 시절에는 오죽했으려고. 더욱이 그때의 집안 사정은 끼니 거르기 일쑤였을 만큼 무척이나 가난했었단다. 그래서 도망쳤었다. 가뜩이나 없는 사정에 암치료비를 데려다가 하나 있는 자식 앞길에 장애물이라도 될까, 그게 걱정이었었지. 그랬지. 그럼 그랬단다. 결국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길이었어요. 도망치면서요? 떠나면서요? 그럼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달라질 거라는 기대 같은 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차라리 혼자 죽어 사라져버릴 생각뿐이었지. 근데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더구나. 차라리 혼자 죽고 사라지겠다고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 등지면서 떠나왔는데 암이 완치되더라. 치료비 같은 거 없었다면서요.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잖니. 의료보험이다 뭐다 국가 지원을 받아서 완치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이해가 되니? 아니요, 아직은 아닌데요. 왜? 어떤 지점에서? 완치되었으면 잘 끝난 일이잖아요. 그럼 다시 엄마 자리로 돌아왔으면 될 일을 당신을 완치돼 놓고 평생 신랑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닌가요? 죄책감 때문에, 자식과 남편을 떠났다는 죄책감에 날 평생 남편과 자식 앞에 나설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지금 하신 말 다 사실이고 들은 대로 믿는다고 쳐도 아직 의문이 하나 남네요. 죄책감에 가족 앞에 나설 수 없었다던 사람이 왜 결혼을 앞둔 지금에서야 나타난 거죠? 제가 묻자 시몬은 또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더욱더 펑펑 울어가며 거의 애원을 하더군요. 암이 재발되었어. 말길에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더구나. 그래서 나타났어. 죽기 전에 아들 결혼식은 보고 싶어서. 평생 엄마 없는 자식으로 살게 만든 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결혼식에는 참석하고 싶었어. 그러니 이렇게 부탁하마.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제발 혼주 자리에만 앉게 해줘. 삶의 끝자락에서나마 마지막 엄마 노릇까지는 하게 허락해 주려무나. 그렇게 펑펑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하시는 시모를 바라보며 한때 자신을 버렸던 엄마를 향한 신랑의 앙금은 결국 누그러졌어요. 세 식구 하루 한 끼 먹으면 다행이었던 불우한 어린 시절. 고작 감기 하나만으로도 병원 가기 두려웠을 만큼 가난한 집안에 심지어 시모가 걸렸다는 병은 치료비 많이 들기로 손꼽히는 암이었으니까요. 신랑은 그렇게 시모를 향한 원망을 누그러뜨렸지만 저는 시모를 아직 완벽하게 믿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결혼식 혼주 노릇은 허락하면서도 조건을 달았어요. 친모로서의 기본적인 예우는 충분히 갖출 테지만 그 밖에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지는 말라고요. 구체적으로는 명품 예단이라던가 값비싼 폐물 같은 금전적인 대가부터 나아가서는 친정 부모님의 상가에 장사자리 하나 내달라는 욕심까지 그 무엇 하나 탐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이었어요.
시모가 이에 동의하면서 저희 커플의 결혼은 순조롭게 치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대화와 약속 이후로 한동안 잠잠하던 시모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저희를 찾아와 펑펑 울어대는 게 아니겠어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그치? 내가 네 시엄마 맞지? 그럼요. 근데 무슨 일인데 또 눈물 받으세요? 그게 말이다. 아니야. 내가 무슨 염치로 이런 말을 꺼내겠니? 부탁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결혼 관련해서 금전적인 욕심을 품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선에서 들어드릴 수 있는 부탁이면 생각해 볼게요. 돌아보면 내 팔자가 참 기구해요. 네? 남들 다 가본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나 혼자만 조선 바닥에 눌러앉아 죽어가고 있지 않니? 그것도 남들은 한 번도 걸리기 어렵다는 암을 2번씩이나. 이대로는 아주 그냥 두 눈 얌전히 감고 곱게 죽지도 못할 것 같구나. 하도 원통해서 가지고서는. 밑밥을 많이 까는 걸로 봐서는 꽤 큰 부탁인 모양이죠.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 꼭 해달라 그런 건 아니고. 판단은 제가 할 테니까 일단 말씀해 보세요. 죽기 전에 해외여행 딱 한 번만 보내주지 않으련? 미국이나 유럽 쪽 3-4달 투어 코스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작스런 해외여행 부탁을 받은 저희 커플은 일단 생각해보겠다는 대답과 함께 돌아섰고 차에 타기 무섭게 신랑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런 신랑을 부둥켜 안은 저의 눈에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시모가 안타까웠죠. 그때 저희에게는 의심의 결을조차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머리에 보자기를 둘러쓴 채로 나타난 시모가 머리카락이 정말 한 가닥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마치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환자처럼 말이죠. 심한 탈모 증세를 보이던 시모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희 커플은 결국 시모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고, 시모에게 결혼식 직후에 양가 합동 가족여행으로 해외를 다녀오면 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결혼식 직후에 떠나자는 양가 합동 여행 계획을 완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결혼식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먹여가면서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저희가 결혼 직전에 양가 합동 여행을 가면 어떻겠느냐고 절충안을 제안하자 시모는 이번에 아주 펄쩍펄쩍 뛰어가며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며 죄 많은 삶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런 비슷한 공방이 몇 차례 반복되었고 결국 시모를 향한 의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혼자 해외여행에 가능할까? 심지어 외국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의문이었죠. 그럼에도 저희 커플은 방식이 어떻게 되었던 시모에게 여행을 보내주기로 마음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병색이 무척이나 완연해진 시모가 수시로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쳐들어가는 등 너무나 안타깝고 눈에 띄게 수척한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다만 시모의 건강을 염려한 저는 이번에도 조건을 붙였어요. 좋아요. 어머님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는 걸로 해요. 그래 주겠니?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친구가 했던 말인데요. 고독을 즐기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은 죽기 직전의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잘못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던 어머니의 삶, 혼자서 조용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니까 대신에 저희 조건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딱히 어려운 조건도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해외여행 같은 큰 부탁까지 들어주는데 내가 뭘 못해주겠니? 네, 여행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로부터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먼저 진단받아 보자고요. 병원? 왜? 싫으세요? 그러니까 질려서 그렇지, 질려서. 내 삶의 절반이 병원이었어. 뭐든 다 해주겠다면서요. 어머님 염려해서 하는 얘기니까 거절하지 마세요. 그래, 까짓거 맨날 살다시피 하는 병원인데 상담 한번 받는 일이 뭐 어렵다고. 그러겠다고 약속하마. 하지만 시모는 제가 잡은 병원 예약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원 진료 펑크가 연달아 몇 번이 거듭되자 당연히 의심이 가중되더군요. 그때 마침 여행사로부터 저에게 뜻밖의 연락이 도착했으니 시모의 이상한 행동 거지에 대한 일종의 제보였어요. 제가 카드로 결제했던 해외여행 비용 전액을 시모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냐고 문의했다는 제보 말이에요. 해외여행 대금 전액을 시모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대신 여행사에게는 환불 금액의 10%를 떼어주겠다는 딜까지 걸어왔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시모는 제가 카드로 결제한 해외여행 대금으로 일종의 카드깡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시모의 행각을 제보받은 저희 커플은 내심 지피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꿍꿍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꾀를 내었고 곧장 행동에 나섰어요. 제가 시모에게 해외여행에서 입을 명품 옷을 사주겠다며 백화점 명품 매장으로 불러낸 사이 예랑이는 시모의 거처를 방문해서 꿍꿍이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어요. 그렇게 서로 각자 작전에 돌입하고 몇 시간 뒤에 저는 시모가 피팅룸에서 새 옷을 갈아입는 틈을 타 시모의 거처를 탐색하고 있는 예랑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예랑이는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긴 한숨부터 내쉬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이러고도 부모야? 이러고도 사람이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던 거야? 우리 생각이 맞았던 거구나. 확실해. 이건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어. 상황이 어떤데? 서랍에서 바리깡이 하나 나오더라. 휴지통을 뒤져보니까 머리카락이 한 다발 나왔고 아무래도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은 게 아니라 멀쩡한 머리를 직접 자기 손으로 깎은 모양이야. 일부러 우리 앞에서 암환자 행세를 하려고. 뻔하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냉장고에 유통기한 한참 지나고 상한 우유들이 잔뜩 들어있더라. 그 여자 갈수록 초췌해지고 수시로 구역질을 해대면서 화장실로 뛰쳐들어갔던 거 장염이랑 식중독 때문이었던 게 확실해. 장염이랑 식중독까지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치,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 하지만 의사가 이미 확답을 내려놨더라. 여기 진단서에 장염이랑 식중독이라고 써있다. 날짜도 정확히 일치해. 우리 앞에서 해외여행 보내달라며 병색이 완연한 모습 보이던 시점 딱 바로 그때부터야. 당신이 실망할 만해. 나 같으면 곱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세상 웬만한 욕짓거리는 다 끌어다 붙였을 테니까. 나도 심정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전부가 아니니까. 말을 마친 신랑은 낯선 목소리의 중년 아줌마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그 중년 아줌마가 저에게 건넨 한마디에 저는 시모에게 학을 떼고야 말았어요. 어머, 네가 박신의 며느리구나. 누구세요? 나야, 나. 네 시엄마 옆집 친구. 아,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알고? 당연히 알지. 박 씨가 부잣집 며느리 생겼다고. 자식 장가 잘 보낸다고 동네방네 얼마나 자랑질을 하고 다녔는데 아휴 자랑질만 하고 다녔게. 아들 자식 덕분에 목돈 생겼다면서 그 돈으로 춤추는데 투어를 돌 계획이던가 뭐라던가. 그랬어요. 시모는 과거에 암에 걸렸던 적도 이번에 암이 재발한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머리를 삭발해가며 암 환자 행색을 했을 뿐이었고 병색이 완연하고 초췌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상한 우유까지 마셔가면서 장염과 식중독에 걸렸을 뿐이었죠. 목적은 아니나 다를까 돈이었어요. 해외여행 비용을 챙겨서 그 돈으로 또 즐겨볼 생각이었던 거죠. 비로소 저희 커플은 시모의 추악한 민낯을 모두 깨닫게 되었지만 결혼식까지 모든 사실을 함구하기로 했어요. 시모를 저희 커플로부터 영원히 떼어놓기 위해서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마침내 맞이한 결혼식 당일, 결혼식을 앞둔 저희 커플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모가 예식장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모범 택시에 태웠어요. 혼자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지난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라는 배려인 척 출국 심사 받으려면 시간이 빠듯하니 결혼식 참석은 어렵겠다면서 시모를 태운 모범 택시를 다짜고짜 출발시켜버렸고요. 마침내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진 시모는 희희낙락 모범 택시와 함께 멀리, 아주 멀리 떠났고 저희 커플은 순조롭고 행복한 결혼식을 치렀어요. 혼주 자리엔 추악한 시모 대신 시댁 쪽 큰 어르신께서 앉아 계셨죠. 그렇게 결혼식을 마친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출국 수속을 밟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연신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모범 택시를 타고 멀리 떠났던 시모였죠. 여보세요? 전화를 왜 이제야 받니? 네, 당연히 못 받을 수밖에요. 좀 전에는 결혼식 중이었고 지금은 신혼여행 출국 수속을 반년 중인데요. 됐고, 뭐가 좀 이상하니 확인 좀 해줘야겠다. 뭐가 이상한데요? 아니 글쎄, 이놈의 모범 택시 기사 양반이 내가 여행사에 볼 일이 있다며 아무리 말을 해도 무작정 고속도로를 타버리더니 급기야 아무것도 없는 강원도 산골에 털컥 데려오지 뭐니 얘. 그래서요. 나 지금 생뚱맞은 강원도 산골에 있다니까. 택시기사 바꿔줄게. 확인 좀 해봐라. 글쎄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예, 벌써 세 번째 말하자니. 나 지금 강원도 산골이라고. 좀만 더 가면은 아주 북한까지 나올 지경이야. 일부러 거기로 보냈어요. 정확히 도착한 거 맞고. 됐죠? 뭐? 우리가 당신 내쫓은 거라고. 당신이 내 신랑 버렸던 것처럼. 왜 이러니 며느라? 나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 곧 죽을 것 같아. 암 아닌 거 알아요. 바리깡으로 머리 깎고 일부러 장염에 식중독까지 걸려가면서 암 환자 사연팔이 했던 거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꼴 가짜는 수작 그만 부리고 이쯤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어때요? 그게 무슨 소리니? 세상 어느 누가 함부로 자신의 목숨을 핑계로 연기를 하겠어. 이건 모함이야.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려는 것이 분명해. 아니, 당신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길래 그런 식으로까지 준비해가면서 사람을 속입니까? 기사님한테 여행사에 들리자고 했던 이유는 뭔데요? 여행사에 볼 일이라는 게 대체 뭔데요? 내가 대신 대답할까요? 해외여행 비용 현금으로 환불받아서 먹고 튀려는 생각 아니에요? 결혼식 빌미로 남편 낳아준 엄마라고 사돈이라는 핑계로 우리 친정한테서 한복 뜯어낼 생각으로 암 환자 행세까지 해가면서 수십 년 만에 접근했는데 그걸 초장부터 확 막아버려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여행 핑계로 그 돈이라도 챙겨가려고 만나보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때로 침묵은 가장 훌륭한 긍정이다. 제가 말을 마치자 남편이 전화를 넘겨받았고 남편이 여보세요 한마디 하기가 무섭게 시모가 모범 택시비만이라도 대신 내주면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추악한 민낯을 직접 목격한 남편은 길고 길었던 시모와의 악연을 끊어내었어요. 택시비는 출발 전에 벌써 지불했어요. 너까지 매정하게 굴지 말렴. 난 엄마잖니. 널 낳아준 엄마. 그래요. 그 낳아준 값은 지불한 모범 택시 값이야. 그 택시비로 퉁치고 다신 연락하지 말아요. 아들 승준아, 내가 왜 당신 아들이야? 당신 손으로 따뜻한 밥이나 나한테 먹인 적이 있어? 아님 졸업식 때 꽃을 한 송이를 안겨주기로 했어. 아니잖아. 당신은 내 평생에 없던 사람이잖아. 평생을 없던 사람이 엄마랍시고 불쑥 나타나서는 암 환자 행세까지 해가며 외동아들의 마지막 추억까지 짓밟으며 했던 추악한 사람이잖아. 나 당신 아들 아니고 당신도 내 엄마 아니니까 제발 좀 내 세상에서 사라져요. 비행기는커녕 모범 택시라도 한번 타본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면서 곱게 사라지라고요. 알겠어요? 그날 남편의 모습은 그 앞에서 지켜보는 제 가슴이 다 미어질 만큼 아프고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시모와의 사건을 겪으며 저희 부부는 분명하게 깨달았거든요. 시모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추악한 속물이라는 사실을요. 이후 저희 부부는 작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카페를 마련하며 받았던 대출금을 부부가 함께 착실하게 갚아나가기도 하고 저희 부부의 카페는 동네 사랑방도 되었죠. 어렵고 외로운 어르신에게는 무료 커피와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또는 토스트를 제공하고 카페 영업이 끝난 뒤에는 학원으로 돌변하기도 해요. 저희 부부 둘 다 명문대 졸업한 경력을 살려 동네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료 과외를 해주고 있거든요. 시모의 소식은 알 길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살짝 불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라도 부부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같은 부모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부모도 다 같은 부모가 아니네요.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에게는 부모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랑 많은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 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